국내 시청자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 속에 안녕하셨습니까? 본 시리즈 강좌는 5월 3일에 첫 닷을 올렸습니다만 8월에 문이 열렸습니다. 벌써 4달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월 뉴스를 실감케 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경북대 인문학술원이 함께 마련한 고품격 인기 강좌 고대 동아시아 기록문화 시리즈 총 15강 중 제14강의 막을 열겠습니다. 이제 시리즈 강좌도 종착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간 과분한 성원과 시청 그리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의 보답코저 오늘도 국립경주박물관과 경북대 인문학술원 율동은 시청자 여러분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떠둔 녹화 테이프를 송출합니다. 먼저 오늘 제13강의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대한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아들 김대한 박사님은 명문 영남대와 일본 교토대학에서 한국 고고학을 공부하신 수재십니다. 금강총의 재발굴을 비롯해서 이방우면 촉망받는 연구자십니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올해 연말 월성과 문천을 바라보는 환상적인 공간에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원스톱 문화공간으로서 품격 있는 휴식 공간, 그리고 정보와 도서의 첨단 장비를 갖춘 관람객을 위한 명품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대한 박사님은 이 사업의 담당관으로서 관련 대업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학문과 업무에 다망하신 김 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오늘의 주제는 금관총의 이사지왕명 대도 관련입니다. 2013년 벌써 8년 전이 되는데요. 발견과 발굴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사지왕이라는 명문이 발견돼서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14년에 귀전시가 이루어지고 첫 심포지움도 개최되었는데요. 그 성과가 오늘날까지 관련 연구의 전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DBP 하나 키스에는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로지 그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만 탑재되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그 아래 다시 학술출판, 정기간행물 고고학지 20집에서 김대환, 권윤미, 박광열, 이용현, 김재홍 이 5인의 연구가 수록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무료로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망라해서 김대한 박사님께서 상세히 또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김 박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대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금관총에서 발견된 이사지왕명 대도와 이 금관총의 주인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관총은 일제강점기 1921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토유물의 정리나 출토품에서 그 주인공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금관총으로 그냥 불리워지고 있었는데요. 우연하게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에서 왕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다시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재발굴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이사지왕도라는 왕명이 또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관총의 주인공이 이사지왕이라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사에서부터 그리고 광복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로 연구한 금관총 이야기, 그리고 재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지금까지 금관총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금관총 금관은 보시다시피 1921년도 아주 우연히 민가를 공사하는 과정에 출토되었습니다. 출토 직후의 금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눌려져서 금빛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오늘날 보존 처리가 끝나고 전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금관총 금관은 국립경주박물관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관이 발견됨으로써 신라의 황금의 문화가 최초로 밝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금룡총, 서봉총, 광복 이후에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이 발굴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 금관총은 경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주를 오신다면 아마 서울에서 오신다면은 KTX를 타시고 신경주역에 내려서 현재의 시내로 들어오시게 되고 바로 이 길로 들어오시게 되죠.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이 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신다면은 터미널에 내리셔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되고 유명한 황리단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천마총이 보시는 바로 이 고분이고 이쪽으로 해서 또 다른 고분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고분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관총인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금관총을 파괴하게 되었고 민가들이 계속 들였었고 그 민가가 확대되면서 금관총을 건드리게 되어 우연하게 금관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발굴 직전의 금관총입니다. 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냐면 민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민가들이 여기 있었고 민가가 계속 확장되면서 이 고분을 봉투를 계속 깎아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잔해만 남아있고 이쪽은 니은자로 이렇게 깎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2000년대 발굴 직전에 재발굴 직전에 금관총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발굴 후에 그 92년이 지난 2013년 7월에 아주 우연한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발견이냐면요. 금관총 출토품들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 각각 전시되고 보관되고 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금관총 출토 큰 칼을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존 처리를 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연구자들이 확인하지 못했던 이 글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사지왕이라고 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중요한 발견을 바로 공개하게 되었고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왜 이 발견이 중요하냐면 신라 고분에서는 그 무덤의 주인공과 관련된 이름이나 관련 문자들이 출토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천마총의 주인공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천마 장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천마총이라 부르죠. 황남대총이라는 무덤도 무덤 주인공을 알 수 없고 다만 황남동에서 가장 큰 무덤이라는 그런 뜻으로 황남대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관총에서 이 무덤 주인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최초의 발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은 학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당일은 그 학술적 중위동에 맞춰서 다 인식하고 국내 기자들이 엄청 몰려서 저희들도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바로바로 그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일반 시민들이나 연구자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금관총에서 발견된 이 이사지왕 명문, 이사지왕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 금관총의 위치를 하늘에서 본 사진입니다. 1921년 우연하게 금관이 발견된 금관총이 여기에 있고 그 금관이 발견되자 많은 일제 연구자들이 이 새로운 금관을 발견하기 위해서 추가로 1924년도 발굴한 것이 금룡총과 식리총입니다.
이 두 고분 중에서 금룡총에서 금관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도에 서봉총이라는 무덤을 다시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금관이 출토되어서 1921년, 24년, 26년에 이 세 고분에서 금관이 출토되었고,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굴을 했지만 무덤의 주인공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삼국 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21년도에 금관총이 발견되었다면 지금 거의 9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원래가 100년에 되는 해입니다만은 2013년은 92년 정도 되는 해였습니다만, 그때까지 90년이 흘러도 이 무덤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아주 우연하게 보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글자들이 출토되어서 이 이사지 왕이라는 사람이 금관총의 주인공이 아닐까. 그리고 이 이사지 왕이라는 사람은 과연 삼국사기나 유사나 다양한 금성문에 나오는 인물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학술적인 과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에서도 글자가 한 군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요 칼 손잡이가 여기고 칼집입니다. 실제 칼은 요 칼집 안에 들어있죠. 근데 칼집의 끝 장식에서 이사지 왕이 나왔고, 그 뒷면에서 한자로 열십자와 같은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부근에서도 이 이사지 왕의 이자가 새겨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이사지 왕의 약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발견이 있었고, 그래서 혹시 금관총에는 이 칼 외에도 다른 칼이 있는가라고 다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금으로 만든 또 다른 칼이 확인이 되었고, 이 칼을 다시 보존 처리를 해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사지왕의 이자와 똑같이 열십자, 그리고 흥미롭게 여덟 팔자와 같은 표식이 확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야, 그렇다면은 하나의 칼이 아니고 여러 점의 칼에 이 이사지왕 관련 글자가 새겨졌구나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금관총의 모든 유물을 한번 다시 조사해 보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관총 출토 유물들을 뒤져보니까 역시 이것도 다른 칼의 부속입니다. 다른 칼의 부속인데도 여기 보시면 여덟 팔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여기도 은으로 만든 또 다른 칼입니다. 칼의 부속인데 여기도 여덟 팔자와 같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칼의 부속군데 여기도 십자가 새겨져 있고, 이거는 금관총 주인공이 실제 사용했던 허리띠의 버클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십자가 새겨진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의 칼만 아니고 금관총과 관련된 칼 부속과 여러 유물에 이사지왕과 관련된 이런 글자가 새겨졌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발견한 그 다음 해에 좀 더 연구를 거쳐서 학계 전문가와 교수님 그리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금관총과 이사지왕이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시켜 주신 이용현 선생님도 계시고, 당시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이신 노태돈 교수님, 그리고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주보동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토론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 칼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렇다면은 일반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작은 전시를 하나 개최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두 자루의 칼에서 글자가 나왔는데 최초로 글자가 확인된 이사지왕 칼이 요 칼입니다. 여기서 발견되어서 돋보기를 이렇게 설치했고, 두 번째로
금으로 만든 칼에서 이사지왕이 나왔기 때문에 요 칼을 2점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칼을 직접 보고 가시고, 야, 금관총의 주인공은 과연 이사지왕인데 도대체 이사지왕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과연 왕인지, 아니면 왕과 비슷한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런 갈문왕과 같은 그런 사람인지 굉장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심포지움과 전시를 통한다면 그런 어떤 문제들은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름 뭐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관총에 출토된 이 이사지왕 명문은 금관총의 주인공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는 맞습니다. 그러나 금관총과 이사지왕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이 발굴이 아니고 공사 도중에 이제 유물이 출토되어 수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심포지움과 전시,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제안한 것이 단순히 여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조사와 연구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논점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사지왕은 금관총의 주인공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금관총에서 이사지왕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사지왕은 금관총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다. 금관총의 주인공을 위해서 이사지왕이라는 사람이 칼을 선물한 것이 아닐까. 그 죽음을 위해서 조문을 하면서 이렇게 무덤 안에 특별한 의미로 넣어준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끊임없이 논쟁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역시 일제강점기 발굴이 부실했기 때문에, 아주 조잡하게 수습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금관총의 주인공이 이사지왕이라면 뭐 이렇게 생각하죠. 무덤 부장품은 기본적으로 무덤 주인공의 소유물이고, 이사지왕이 새겨진 칼은 금관총의 주인공이며 금관총의 주인공은 이사지왕이다라는 이런 결론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무덤 부장품 측에는 무덤 주인공의 소유물도 있지만 망자를 위해 애도자들이 넣어준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연구자도 많습니다. 칼은 출토 위치로 볼 때 주인공이 직접 차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망자를 위해 이사지왕이라는 애도자가 금관총 주인공을 위해서 넣어준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관총의 주인공과 이사지왕은 같은 인물이 아닌 거죠. 예, 대도 출토 모습을 당시에 교토대학교 우메하라 세이지가 그린 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로 뭐 태도라고 표시해 놓고 여기에 대도 그림이 있죠. 바로 이게 이사지왕이 새겨진 것이고, 두 번째로 찾은 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가 있고 실제로 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사지왕이 선물한 것이 아닐까, 이런 논란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역시 이 칼은 이사지왕의 칼이다라고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제강점기 수습 조사를 재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 금관총 발굴을 통해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관총 부장품을 당시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금관총 주인공과 이사지왕의 관계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제강점기 금관총 부장품 수습과 조사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 관련된 문서들이, 공문서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정 10년 9월 25일 경주경찰서 근무 도순사 미야케 요산이라는 사람이 이 금관총 유물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이렇게 써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야케 요산의 보고서를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경북도에서 히라가이 리헤이라는 사람을 이 경주로 파견해서 이 금관총의 조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 이 신라 고분 발견 기사라는 이런 보고문도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도지사가 조선 총독부에게 이 금관총 발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문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복원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21년 9월 24일 미야케 요산시에 의해서 유물이 발견됩니다. 에피소드로는 아마 어린애들이 이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이 미야케 요산이 발견하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니까 노소동에 있는 공사하는 곳에서 나왔다. 그래서 미야케 순사가 현장을 가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유물을 현장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 27일부터 30일까지 총독부 박물관 촉탁 모르가 히데오, 경찰서장 이와미 히사미스, 오사카 킨타로 씨와 고족 보존의 촉탁 와타리 후미야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유물을 수습하게 됩니다. 금관총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군청을 거쳐서 경북도 아까 공문에 보신 것처럼 공문으로 총독부에 보고됨과 동시에 경상북도 촉탁인 하레가이 리에이 씨가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 리에이 씨는 28일과 29일 수습 작업에 참가해서 신라 고분 발굴 기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아까 보신 그 내용입니다. 총독부에서는 박물관 촉탁인 오가와 케이키치를 경주로 급파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보냈죠. 유물 수습이 끝난 10월 2일에나 경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가와가 경찰서에 보관되고 있던 유물을 확인한 후 단독으로 봤어요. 이거는 도저히 워낙 유물이 귀한 유물이기 때문에 단기간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잘 보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경성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경성에서는 고적조사 과장으로 부임한 오다 쇼고, 도쿄 제국대학 스키노 다타시와 교토 제국대학 하마다 고사쿠 교수들이 경주에서 유물을 보고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마다 일행은 당시 경남 양산에서 발굴 마치고 경주로 오게 되고 스키노 다타시는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유물을 보고 결국은 21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교토 제국대학인 하마다 고사쿠가 이 금관총 유물을 정리하게 되는데 대표자로 우메하라 세이지가 담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금관총 발굴은 되게 흥미로운 것이 이 조선 총독부가 경주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에 경주에 신라를 정벌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조선을 식민지화한 관료들은 그런 기록을 정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주 고분을 발굴했는데 경주 고분에서는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고 새로운 관심이 없었는데 21년도 이 금관총이 발견되면서 경주에 다시 집중하게 되고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목에 고적조서가 설치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후지타 료사쿠라는 사람이 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우미하라와 고이즈미 아키오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미하라 세이지는 교토에서 1년에 2번 한국에 출장을 가서 금관총 출토 유물을 정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이 조사를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토 제국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편집해서 교토에 있는 지교도라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인쇄했습니다. 이때 금관총 보고서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당대 일본 고각을 이끌어갔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하마다 고사쿠 당대 교수였습니다. 우메하라 세이치 교토 제국대학 조수를 거쳐서 하마다에 이어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시마다 사다이코, 미즈노 세이치, 세나가 마사오, 일본 고각을 한때 이끌어갔던 사람들이고, 총독부 박물관에서도 고이즈미 아키오, 오가와 케이키치, 오바치네키치, 이런 사람들이 그 금관총 보고서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보고서가 생산되게 됩니다. 사진은 경주의 도요켄이라는 곳에 있던
타나카 카메쿠마라는 사람이 찍어서 보고서를 간행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간행했던 사진들, 편진 본이나 초고를 썼던 원고들이 교토대학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와 케이키치가 유물을 실측했던 도면, 그 다음에 오바치네 기치, 이 사람은 평양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모사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림 그리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금관총 보고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인 우메하라 세이치가 개별 유물들을 실측해서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실제로 우메하라와 오바의 실측들을 비교해보면 역시 오바의 실측이 매우 뛰어나다. 당시 고고학자들은 유물을 그리는데 아직까지 좀 미숙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 이 금관총 조사를 통해서 우메하라가 도면 그리는 기술, 이런 것들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토대학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금관총 발견은 보고서는 일본 고고학에도 큰 영향을 끼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현장을 갔던 우메하라가 금관총을 이렇게 실측했던 그런 도면들이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교토대학에 가서 이런 자료들을 다 이렇게 복사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복원된 고분의 구조와 출토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금관총의 봉토 단면이 뭐 다 파괴돼서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지만 적석청의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남은 분구 봉토의 크기는 남북 36, 동서 15, 이런 어떤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흙과 자갈을 잘 교대로 쌓았다, 이런 입장. 그리고 이 도면은 아까 전에 보신 도면입니다만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다 수습해버린 유물들을 다시 현장에 가져가서 재배치하고 우메하라 세이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과학적이지 않은 도면이지만 당시 유물의 출토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도면이죠. 그리고 일제 때 보고된 정보를 가지고 복원하면은 목곽의 크기는 4.8m, 2.1m, 적석부는 높이가 한 12m, 봉토 지름은 총 45m라는 그런 연구 성과가 일본 연구자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관곽 구조도 그냥 곽이 하나가 있고 내부에 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일본인 연구자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보고된 보고서 기술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시 한반도에서 조사하고 있던 관학자 그룹은 기본적으로 계통론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목강묘의 조사를 독점하고 있던 일본인 관학자, 제국대학 교수들이죠. 연구도 계통을 따지는 연구가 주류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적성목곽의 구조를 복원해서 계통을 낭랑군의 목실에서 그리고 한반도 제지의 지성묘의 적석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신라 고분 출토, 특히 금관에 달린 비치의 계통을 일본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금관이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본에서 경주 신라를 어떤 지배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관총 유물을 정리했던 하마다가 신라의 관, 그리고 이식, 귀걸이죠. 그 다음에 용복문 환두대도 이 금속재 말 타는 이 부속구들을 스키타이 계통으로 설명한 점은 아마도 대표적인 계통론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과 인식은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도 한국인 연구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금관총의 발견과 보고서는 한국 고고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조선총독부 고족조사 사업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관총의 발견으로 이 소위 이제 항모국이라는 조선총독부 안에서 고족조사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생겼죠. 그리고 이후로 금령총, 서봉총동,
신라 고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관총, 특히 이 금관의 발견은 신라 고분 조사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총독부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됐고, 가장 나쁜 점은 역시 무덤 안에 금제품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도굴이 엄청나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 사람들이 도굴을 함으로써 삼국시대 고분이 엄청나게 훼손되는 그런 어떤 것도 제공한 것이 바로 금관총 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고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의 천왕릉이나 이런 무덤들은 국내청에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큰 무덤을 발굴해서 교육을 해서 일본의 고고학자를 길러내자라는 그런 슬로건이 생겼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하마다 고사쿠가 유럽에서 유학하면서 런던 대학 패터리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자국의 발굴은 하지 않고 식민지였던 이집트에 가서 발굴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키웠고 그러면서 고고학자를 양성했습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패터리의 발굴 성과가 제국적 차원에서 어떻게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 결과 대학에서 고고학이 독립학문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바로 금관청을 통해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3월 유럽에서 귀국한 하마다는 교토 제국대학의 일본 최초의 고고학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유학 간 세키노 다다시를 대신해서 한반도를 조사하게 되고, 이 식민지에서 고고학 조사의 중요성을 결국은 경험하고 온 하마다는 한반도야말로 바로 패터리 영국이 이집트를 교육의 수단으로 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고고학에 적용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마다가 1918년 그리고 1921년 금관총 조사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일본 고고학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모이라야마 고분에 대한 재조사를 하게 되고 금관총에 달린 비치죠. 경옥대 고곡에 주목해서 일본의 고곡이 출토되는 유적을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본 고고학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런 수업을 할 때 복제품을 가지고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관총, 식리총을 복제해서 교육자료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어떻게 고고학자를 양성하는가 이런 부분에 금관총이 큰 기여를 했죠. 교토대학에 남아있는 바로 금관 모형입니다. 금관총 금관, 식리총 식리, 서봉총 공과 허리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교재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도 지금 교토대학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입니다. 서봉총 금관, 그리고 식리총 복제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마다가 죽기 직전에 회고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조선에서의 조사 연구는 그 조사 결과의 내용이 일본 고고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연구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다. 서양에서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서구의 오래된 문명국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발굴이나 조사 방법을 응용시키지 못했고, 그 반면 이집트와 같은 후진국에서 실시되어 발달된 과학적인 방법이 오히려 그 후에 서구의 본국으로 수입되어 응용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조선과 일본의 경우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해보였습니다. 바로 이게 유럽이 식민지에서 고고학을 했던 방법을 일본이 조선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대입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일제강점기 때 금관총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좀 미리 조사를 해서 2015년에 금관총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재발굴이죠. 그래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관총은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이 있었고, 황복 이후에는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사적 512호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금관총 유물 정리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13년에 환도대도에서 이사지왕이 나왔고 24년에 특별정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5년에 발굴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까맣게 표시된 게 경주 시내 고분인데 회색이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고분입니다. 주로 금관총과 주변이 조사되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조사된 그런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 목적은 기본적으로 2013년 발견된 이사지왕에 대한 어떤 부정 문제가 21년도 부정품 수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굴을 통해서 부정품 수습의 문제점 한계를 좀 드러내자.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기왕의 연구 관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금관총에 대한 조사가 일제강점기 이래 일본인 연구자의 연구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우리 손으로 금관총을 발굴했다면 우리는 어떤 아젠다를 만들고 어떤 이야기를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는 게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세 번째, 경주에서 문화재청에서 이 도심 고분공원을 좀 이렇게 잘 계획해 볼 계획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학술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금관총은 길가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 지역을 조사하게 되었고, 조사는 사전에 물리 탐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공문서를 다 조사해가지고 일제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했는데, 우연하게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오사카 기타로가 금관총 유물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금관도 발견이 나왔고, 칼도 이렇게 나왔고, 토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관총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총독부에서는 여기를 비석을 세우고 공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만들려고 했던 자료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관총 비석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난간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관동 대지진 이후에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관총 관련 유리금판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당시의 금관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걸 좀 우리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양문고에 가면은 우메하라 고고 자료라고 우메하라가 정리했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우메하라는 칼을 보니까 이때는 글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반출된 금관총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쿄 국립박물관에 가면 오구라 컬렉션에 금관총 출토 유물이 있는데 실제로 보고서에는 한 점만 있는데 이 두 개가 세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금관총에서 유출이 되었고 이 두 점은 하나의 유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유물들은 금관에 이렇게 달린 어떤 장식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대학교에 가면은 총합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금관총의 출토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조사가 돼서 한국에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문헌조사와 유물 실태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지하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리 탐사를 해서 내부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빨갛게 나온 부분이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발굴해 보니까 무덤과 관련된 돌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굴 조사는 반드시 이런 지하 물리 탐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봉토를 저희가 또 부서져 있지만 확대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 봉토에 근거를 하면 추정 직경은 46m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전문가를 또 모시고 와서 어떻게 조사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조사는 탈분법이라는 어떤 조사를 해서 8개의 뚝을 두고 내부를 이렇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관련된 요구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충도 실제로 금관총과 관련된 흙들은 별로 없고 고분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덮었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중요한 성과를 많이 거두게 됐습니다. 이 조사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봉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래 봉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덮었던 봉토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봉토는, 원래 봉토가 아니고, 70년대, 80년대 고분 공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변형시킨 봉토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봉토는 이 테라우치 총독이 1912년 경주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성덕대왕 신종이 여기 걸려 있었고 이게 금관총인데 이렇게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이 공사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다 파괴돼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실제로 금관총이 이만큼 높았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민가공사로 완전히 파괴된 금관총의 모습입니다. 이 내부에서 금관과 부장품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관총 보고서 앞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이런 구조물이 확인이 되었고 실제로 근데 확인해 보니까 복토 한 층과 이런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가가 많이 들어서서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민가담이 생기면서 고분도 많이 파괴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토 내부를 조사해 보니까 이 봉토를 어떻게 쌓았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석총과 적석 부분과 그 위에 밀봉했던 흙과 봉토를 쌓아갔던 흙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봉토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위로서 확인해 보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봉토를 쌓아서 만들어 올라가서 적석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먼저 밀봉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봉투를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상으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점토와 이 흙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쌓았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봉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색깔이 다른 점성이 다른 흙들을 층층이 이렇게 켜켜이 쌓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일제 때는 이렇게 둥근 반원상의 적석총을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발굴해 보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진 적석총이었다. 그래서 일제 때도 도면을 좀 잘못 그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각도를 비교해 보면 실제 우리가 발굴한 건 이런 각도고 일제 때 발굴한 각도는 바로 이 각도였습니다. 그래서 일제 때는 발굴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발굴했던 이 도면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에 있는 적석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석부는 이 천마총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적석목각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적석부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경계 부분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도로 올라가고 높이는 360 이상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면부가 이렇게 조사되었는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선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홈이 보이고 가로로 이렇게 홈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석을 쌓기 전에 이 내부에 목조 나무로 만든 구조물을 짜고 돌을 올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렇게 하얀 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나무로 짠 구조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 기둥구멍도 이렇게 조사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히 아마 내부에 그런 목조 구조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기둥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구멍들이 확인되고 등 간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바깥에도 이런 기둥을 세웠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바로 이런 홈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석부는 길이가 20.7m 그리고 적석부의 범위는 바로 이런 범위를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다 기둥을 세워서 적석을 쌓아 올렸지 않을까라는 그런 증거도 확인되었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무덤 금관이 출토된 이 무덤 바깥으로 돌려진 이 기둥이 되게 중요하고 이 모서리에서도 이런 기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적석부를 만들 때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일부만 조사되었습니다만 대칭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복원해 보았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고 이런 기둥을 세우고
다 모서리를 다 연결해가지고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부에 돌을 넣어서 적석부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돌들이 잘 버티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목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목곽과 하나의 관으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내부에서 뭐 자갈이 조사되고,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라는 거 아시겠지만 뭔가 나와 유물도 출토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가 금관이 출토된 곳이 아닐까 싶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내부에서 또 다른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자갈층은 이 피석을 세웠던 기초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뜯어보니까 바로 진짜 금관이 놓여졌던, 목관이 놓여졌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쪽이기 때문에 금관이 이쪽에 놓여있고, 조사원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물이 출토되었고 일제 때 전부 다 수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강은 이렇게 큰 7m를 파고 내부에 목곽을 설치하고 목관을 넣었는데, 단순히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구조라는 게 좀 복잡하게 바뀌어졌습니다. 홈도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확인되어 실제로는 도면을 얹어보면 바로 큰 목곽이 하나 있고 내부에 다른 목곽이 하나 더 있는 게 확인되었고, 그 내부에 목관이 있었기 때문에 목곽이 하나, 둘, 목관이 하나, 두 개의 목곽과 하나의 목관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은 무덤 구덩이를 파고 큰 목곽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내부에 하나 더 쓰고 그 다음에 목관을 넣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다 해체해서 바닥에 다른 유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결국은 적석부와 목곽부가 이렇게 복원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과학적으로 발굴해 본 결과 봉토는 40m 전후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도 한 그 정도 되는 무덤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토 유물에 대해서 보면은 이사지왕 칼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사지왕이라는 이사지왕이라는 명문만 나왔습니다. 이게 도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사지왕의 칼이라는 게 명확하게 발견되었고, 이거 보존 처리를 맡기니까 역시 뒷면에 십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3년 발견된 것은 이사지왕까지만 있고, 2015년 출토된 건 이사지왕도까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어디에서 출토되었는가 고민해 보니까 이 칼 한 자루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끝장식이 없죠.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저희들도 이 끝장식이 왜 없을까 싶어서 이 발견된 걸 이렇게 찾아서 붙여보니까 딱 붙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일제 때 수습하면서 이 칼 끝장식을 놓쳐버린 거죠. 발굴하지 못하고 이 칼만 꺼내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발견하게 되어서 이 칼을 90년 만에 결합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지왕과 안면, 십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돼서 이 이사지왕 칼이 총 대도는 3자루가 된 거죠. 그 외에도 금관이 출토된 요 위치만 유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깥에 그 금귀걸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금관총 비석도 이렇게 끼어져 버려져 있는데 이게 확인되어서 이번에 다시 찾아서 저희 박물관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금관총 발굴로 새롭게 확인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석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이 유구는 황남대총 북분의 교조인데, 여기서도 잘 보시면 이런 홈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목조 가구의 홈들입니다. 이 목조 가구의 홈들이 바로 황남대총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다른 무덤에서도 다 확인됐는데 왜 금관총은 없지라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 재발굴로 명확하게 확인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천마총과 같은 이런 방금 보신 황남대총과 같은 구조를
적석이 지상에 있다고 해서 지상적석식 적석목광묘라고 부르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 적석부를 이렇게 또 복잡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는데, 그림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천마총과 황남대총을 발굴하신 최병헌 교수님은 이 목곽을 중심으로 척벽부적석과 계보상부적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고, 보고서에서도 사주적석, 김두철 교수님이란 분은 척벽부적석, 계보적석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목곽과 목곽 사이에 사방적석이 있고 척벽부적석이 있고 상부적 계보적석이 이렇게 있다고 저희는 금관총 재발굴 성과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이렇게 나무를 연결하고 경사에 이렇게 버팀목을 대고 이 사이를 돌로 채워 넣는 거죠. 돌이 강돌이다 보니까 그냥 쌓으면 무너져 내리는데, 결국은 이런 버팀목이나 이런 틀을 이렇게 해놓고 돌을 넣어야만, 쌓아야만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었고, 황남대총은 북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구조 있었고, 금관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홈들이 보이죠. 가로에 홈들이, 이게 다 나무가 있었는데 썩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많은 연구자들도 아마 이렇게 나무 세우고 연결해서 이 사이에 돌을 넣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쌓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말하는 중농, 대나무의 어떤 농구조를 가져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석부는 아마 그냥 돌로 쌓은 게 아니고, 이번 금관총 재발굴을 통해서 목조 가구가 있었고, 이 목조 가구는 황남대총과 같은 구조물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일제 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부에 이렇게 직선으로 돌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질서하게 쌓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목판이나 나무 같은 걸 대고 쌓아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이 내부에는 분명히 나무로 된 구조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적석부의 크기가 매장 주인공의 위치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괴가 되어도 이 대칭을 이용해가지고 크기를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관이 발견된 목관이 있었던 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면은 여기가 파괴되었지만 이렇게 경계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 목조 가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까 전에 밝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나왔는데, 이 내부를 어떤 식으로 채웠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금관총 발굴 결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판재나 구조물을 대고 요 안에다가 돌을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판재를 이렇게 올리고 반대쪽도 올리고, 그 다음에 돌을 채우고, 그리고 또다시 판재, 돌,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가서 이 적석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을 채우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점점 돌을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설도 있고 한데, 금관총 발굴은 계단상으로 쌓아갔지 않은가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내게 된 게 바로 이 목조 주열을 체계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부에 있는 주열을 내부 1번 주열이라고 불렀고, 모서리 목조 가구를 만드는 그런 주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여드린다시피 발견된 주열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대칭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그 대칭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기둥에 대한 그 구조가 다 나오고, 황남대총과 남분과 북분을 비교해 봤을 때 북분은 좀 이렇게 긴 네모난 형태, 그 다음에 금관총은 좀 정사각형의 형태의 모서리가 이렇게 좀 둥근 형태로 이제 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 적석부의 척벽부 적석,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덤 주인공이 여기 묻히고 곽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척벽에 해당되는 적석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신 목조 가구를 이렇게 먼저 세우고, 그리고 계단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단에 경사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사면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나무를 걸쳐서 밀려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 만들고 이렇게 또 적석을 놓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사다리꼴의 형태로 적석부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금관총 발굴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천마총에서도 이 적석부에 목조 가구가 있었냐 없었냐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황남대총만 있었다고 했고 금관총과 이 서봉총에는 없었기 때문에 천마총도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 금관총에서 이 목조 가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논쟁이 되었던 것이 이 천마총에는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마총을 발굴한 사람들의 회고록을 보면은 적석을 쌓을 때 그냥 쌓은 것이 아니고 비계를 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동현 선생님의. 아마 그런 비계가 금관총의 목조 가구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사 일지를 보면은 이런 과거의 조사 일지입니다만 이런 기록이 있고 이 어떤 목조에 관련된 나무 흔적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천마총에도 그 목조 가구로 적석을 쌓아 올렸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총을 직접 발굴하신 최병현 교수님은 목조 가구를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석부와 목각부의 축조 선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석부를 만들 때 안에 왕을 먼저 매장하고 그러니까 목각을 먼저 만들고 적석부를 붙였는지 아니면은 적석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목각을 만들고 그 안에 왕이나 귀족을 이렇게 매장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적석부의 기능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적석부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금관총의 재발굴 성과가 이 적석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고 목각을 옆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적석부와 목각 사이에 돌을 채우고 그 내부에 목관을 넣죠. 이 아마 왕이면 왕의 신체가 들어가는 목관을 내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이렇게 돌을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장의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매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적석부의 윗부분이고 이곳에서 하관을 하고 유물을 부장하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적석부는 그 관을 내리고 이 관 주변에 유물을 매납하는 부장하는 어떤 행위를 위한 어떤 무대다, 장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적석부가 그 왕이나 귀족의 무덤을 목관을 덮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기능보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장 하이라이트죠. 관을 내리고 유물을 부장하는 행위를 위한 어떤 높은 무대로서 이 적석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봉토가 올라가고 그 위에 다시 이 적석이 올라가서 마치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적석부는 어떤 건축가 같은 그러니까 왕이 죽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건축가 같은 기능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석부와 목각부의 승격에 대해서 기존의 발굴자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석실의 기능을 하고 있다. 기능을. 네. 왜냐하면 적석부가 그냥 무덤을 덮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석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목조 가구는 거대 구조물로서 분묘를 감싸는 하나의 건물로 추정되고 봉토의 성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목각을 보호하는 빈을 한 장소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제강점기 때 금관총이 조사되면서 그리고 천마총과 황남대총이 조사가 이어지면서 그 목각 위를 덮었던 그런 돌들이 적석부가 그냥 그 고구려의 적석봉 그처럼 무덤을 덮는 기능이 아니고 발굴하신 분들은 석실이나 아니면은 빈을 했던 공간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금관총을 발굴한 이래로 아마 그 매장되는 그런 과정을 복원해 보니까 이 적석부는 뭐 비늘 한 공간도 아니고 석실보다는 그런 하관을 하고 유물을 부장하기 위한 어떤 높은 무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석부가 목곽부는 별개의 구조가 아니고 그런 지상으로 높게 올라온 큰 목곽 안에 왕의 관을 넣고 그 다음에 많은 유물들을 부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높은 무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저는 또 새로운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식 적석목각묘가 이렇게 출현한 것. 결국은 땅을 파고 지하에 관을 넣고 사람의 시신을 매장했던 그런 기능에서 이 지상으로 이렇게 구조가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아무래도 이 왕실에서 왕릉 같은 왕실의 상장례와 깊은 관련이 있고 지상 적석식 적석목각묘의 출현은 침전과 같은 건축으로 이해하고 왕실의 상장례 변동에 따라 무덤의 구조가 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조는 부각도 없어지고 지상 의례 건축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마총 안에 많이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예, 천마총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적석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적석부는 결국은 이 왕의 신체를 담고 있는 목관 그리고 그걸 보호하는 게 목곽인데 이 적석목각부는 땅 속을 파고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가 3m 이상입니다. 높은 것은 4m 정도 되는 이 큰 목곽 내부에 사람들이 유물을 집어넣고 목곽을 넣고 목관을 넣고 하는 것들이 너무 높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옆에 이런 큰 높은 적석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하관을 하고 목관을 이렇게 부장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적석부를 의례용 재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이 재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례용 재단으로 주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때 우메하라 세이지를 비롯해서 일본인 연구자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 적석이라는 것들은 그냥 주인공의 신체를 덮고 있는 그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다고 했는데 금관총을 재발굴해 보니까 그런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매장 의뢰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했던 그런 구조물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렵게 현관화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관을 매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어떤 기능, 그리고 역할, 그리고 부장품 천마총에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저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양의 유물이 들어있죠. 그런 유물들을 부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무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목각과 적석이 별개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의뢰를 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의 일체된 구조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매장 의뢰가 끝이 나면 이 위에다가 이제 돌을 덮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흙으로 봉투를 만듭니다. 오렌지로 된 부분이 바로 흙입니다. 흙으로 되고 그 위에 다시 이런 구조물을 얹으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지붕과 같은 구조고 내부는 건축 같은 구조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조는 죽어서 사는 그런 어떤 무덤 건축을 오방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죽은 왕이 영원히 그 무덤 안에서도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런 4, 5세기를 위한 공간을 5, 6세기 신라 왕실에서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연구자가 생각했던 그런 역할과 기능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인 연구자들은 개통론이라는 아주 선험적인 미리 전제를 해놓고 이 적성목각분의 각각의 구조를 분리했고 그걸 해석했습니다.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맨 처음 이 적성목각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금관총 재발굴을 했을 때 아마도 이 적석부의 기능은 단순히 봉토나 봉분의 기능이 아니고 아마 당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구조를 이렇게 개량해 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관총의 주인공과 이사지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역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관총을 재발굴하게 되었고 많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이 금관총에서부터 이사지왕이라는 왕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 비정을 위해서는 기초 작업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서 문헌 기록에 나오는 누구인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고각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유물이 바로 이 큰 칼 대도입니다. 그래서 대도를 차고 있다면은 남성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차지 않고 머리나 주변에 이렇게 놓여 있다면 실제로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연구 성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 부장품은 진짜 망자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추모자가 망자를 위해서 넣어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어 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좀 더 추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먼저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먼저 논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상징하는 유물, 여자를 상징하는 유물들이 과연 어디서 출토되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유물을 검토해 본 적이 있죠. 예, 그래 보니까 이렇게 세모양 관식은 남자를 상징하는 유물입니다. 예, 이런 관모와 관련이기 때문에 남자가 관련된 유물이고 금관에서 달린 이런 가는고리도 남자와 관련된 유물이고 네. 그런데 이 굵은 고리 귀고리는 여자와 관련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고 있는 거는 굵은 귀고리 이걸로 봤을 땐 여자죠. 그렇지만 또 가는 귀고리를 금관에 달고 있고 이 남성을 상징하는 이런 관식이 있기 때문에 또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총은 남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예, 아까 조익형 관식이 여기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 관은 남성을 상징하는 관이고 이 귀고리는 여성을 상징하는 관이고 여기 달린 세화는 또 남성이고 여성성과 남성성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냐 여자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남자는 가는 귀고리를 차고 모관을 쓰고 여자는 굵은 귀고리를 차고 대도를 부장하지 않는다, 부장한다, 차지 않는다 이런 기존의 연구 성과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귀고리를 봤을 때는 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대도는 과연 착장인가 부장인가를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들어가 보니 실제로 발굴 당시에 남겨진 스케치 기록들은 전부 다 차고 있지 않습니다. 금관이 여기 있었고 허리띠가 여기 있고 귀고리가 있다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칼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출토됐다는 이 칼도 여기 떨어져 있고 어깨 부분에 있습니다. 머리 부분. 여기 있기 때문에 이사지왕이라고 적혀진 이 칼들은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착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재발굴하면서 이렇게 모았던 기존의 자료들은 또 다른 어떤 반대 증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케치는 금관총이 발견되자마자 총독부에서 가장 먼저 내려가서 현장을 기록했던 오가와 케이키치가 그린 부장품 배치도입니다. 물론 이 배치도도 유물을 수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보신 도면과 달리 여기에 대도를 이렇게 차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이 가장 먼저 그려진 도면이고 가장 정확한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오가와가 그린 도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은 반드시 이 대도를 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착장했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관과 귀고리로 봤을 때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대도의 착장 여부도 착장된 게 있고 부장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느 것을 결정으로 믿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록으로는 착장도 인정해야 되고 부장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명분 부장품은 망자의 것인가? 라는 이제 논쟁이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고고학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무덤 주인공의 것이지만 애도자들이 주인공을 위해서 넣어주는 게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사지왕 칼은 반드시 무덤 주인공의 것은 아니다 수도 있다는 그런 제안이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은 이사지왕에 관련된 명문, 새겨진 유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 한두 점 나오거나 한 점만 나온다면은 금관총의 주인공을 위해서 이사지왕이 자기 칼을 넣어줬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정황적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9개나 나오기 때문에 이 9점이나 되는 것들을 뭐 세트로 이사지왕이 금관총의 주인공을 위해서 넣어줬다고 보기에는 그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칼 3자루, 또 4자루, 5, 6, 그 다음에 허리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칼과 관련된 파편들인데 전부 다 이사지왕 관련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간접적인 증거로 봤을 때 결국은 자기가 이사지왕이기 때문에 금관총에 자기 유물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점, 최소 9점이 이렇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은 무덤 주인공은 이사지왕과는 별개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사지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망자를 위한 부장이 아니고 이 이사지왕 글자가 새겨진 많은 유물들은 이 망자 본인의 물품이다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9가지 유물에 새겨진 글자를 다 모아보면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사지왕에 새겨진 게 있고 2, 10, 네. 뭐 그냥 다른 기호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표현하기 좋도록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사지의 2자, 8, 10,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지왕 관련 명문이 글자가 새겨진 유물들은 기본적으로 이사지왕과 깊은 관련이 있고 많은 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관총의 주인공은 이사지왕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글자의 약자고 신라 금성문에 자주 등장하는 글자며 포항냉수리 신라비나 뭐 여러 금성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신라 금성문의 인명에 많이 보이는 문자고 포항 중성리비나 냉수리비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지는 신라 금성문의 인명에 보이는 어미이고 이런 사례들처럼 뭐 높은 사람의 남성에게 주로 붙이는 존칭어미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왕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작게 새겨져 있지만 말 그대로 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지 왕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물이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남성인가 여성인가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칼의 부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논란이 많았지만은 이사지 왕을 금관총의 주인공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역시 남성으로 봐야 되고 그 남성으로 본다면은 기존에 도면에 논란이 되었던 그런 대도의 부장 문제나 대도의 착장 문제는 역시 오가와 케이키치가 현장에서 와서 그린 그림이 가장 과학적이다. 그래서 착장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귀고리는 태환이식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대도의 위치도 착장될 가능성이 높게 크고, 그리고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금관총의 주인공과 이사지왕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금관총의 주인공 이사지왕은 누구인가? 예. 그래서 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일부 선생님들의 연구자들이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낸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눌지왕이라고 발음을 통해서 이사지왕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주장하신 분이 있고, 김재홍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왕이고 그래도 마리깐 아닌가, 왕이란 표현은. 그리고 연대로 봤을 때 500년을 전후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비왕과 관련된 인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진 않으셨습니다만은 짧게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윤상덕 선생님은 왕이지만은 그 무덤 크기가 좀 작다. 예, 40m 좀 넘어가는데 당시에 왕릉은 60m 이상, 80m 정도 되기 때문에 무덤의 크기로 봤을 때는 아무리 부장품이 좋고 왕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마리깐이라고 불렸던 그런 왕이 아니고 육부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들도 당시 왕으로 불렸다는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사지왕은 육부의 최고 계층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지왕은 과연 왕 마리깐인가 아니면 왕이 아닌 최고 위층의 인물인가, 갈문왕인가 이런 사람인가, 뭐 이런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의 연구 성과로는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자료 그리고 금관총의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금관총에 대해서는 뭐 이사지왕에 대해서는 마리깐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큰 봉황대입니다. 예, 무덤이 한 80m 정도 되고 이쪽도 서봉황대라고 해서 서쪽에 있는 봉황대. 이게 바로 황남대총인데 80m 되는 무덤이 두 개 합쳐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80m급이 아마도 왕릉급 마리깐들이고 아마도 이런 금관총이나 이런 서봉총이나 이렇게 작은 무덤들은 왕족이나 귀족 물론 이사지 왕이라는 왕명이 나왔지만은 이런 마리깐하고는 무덤 크기로 봤을 때 전제입니다. 무덤 크기가 클수록 왕릉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무덤이 왕릉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봤을 때 금관총은 아무리 크게 봐도 44m, 46m, 네, 이 왕릉급의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왕릉은 아니다, 마리깐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금관총은 뭐 연구된 기간이 길수록 주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가장 먼저 금관총을 조사한 하마다 고사군은 아무래도 금관총은 6세기 전반에 축조된 무덤이기 때문에 또 금관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왕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 주인공을 삼국사기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왕의 제위를 분석해서 자비왕이나 또는 제정왕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광복 이후에 신라 고분 연구자는 지금 금관총의 축도연대를 대략 475년에서 500년 사이로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저도 대체로 하면 480년, 90년 정도에 만들어진 무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왕릉으로 보는 사람은 그때 죽은 왕이 자비왕 또는 소지왕이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김재홍 교수님의 입장이죠. 네. 한편 금관총은 비록 금관이 출토되긴 하였으나 무덤의 규모나 입지로 볼 때 왕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앞서 말씀드린 윤상덕 선생님,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왕뿐만 아니라 왕비나 왕족들도 금관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금관이 반드시 그 왕만 썼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관이 출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왕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도 최근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저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3년 국립정원박물관이 이 금관총 출토 큰칼에서 이사지왕 명문을 확인한 이래 논쟁은 이 금관총의 주인공과 이사지왕의 관계였습니다. 네. 결국은 이사지왕은 전래문은 사기나 유사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되었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전 말씀 같이 보는 금관총의 주인공과 이사지왕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일부는 뭐 직접 칼을 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즘 최근에는 그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는 금성문에 이사지왕이라는 왕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사지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론을 거쳐서 뭐 읽히는 발음에 의해서 뭐 넛지왕 뭐 이렇게 해서 뭐 눌지왕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무덤에 축조 연대를 가지고 자비 소지로 지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 편의 논거가 발표되었으나 아직 두 문제를 모두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관총의 발굴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조사를 했으나 이미 일제 때 유물을 다 수습했기 때문에 부장품의 출토 맥락을 정확히 복원하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성과는 있습니다. 또 다른 이사지왕도라고 글자가 새겨진 명문이 출토되었고, 이것이 일제강점기 수습한 대도의 끝장식임이 확인이 되었죠. 네. 다시 말해서 이사지왕 명문 대도가 하나 더 확인되어서 금관총에서 총 3자루의 이사지왕 대도가 나온 셈입니다. 이 외에도 경주 박물관에서 금관총 부장품 재보고서를 간행하면서 새로운 이사지왕명 명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총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점이 확인되었죠. 그래서 다른 부장품에서도 이사지왕과 관련된 명문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명문이 새겨진 부장품 모두를 이사지왕의 소유물이라면 이것들을 어떤 망자를 위해서 모두 부장했다. 이사지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덤에 넣어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사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사지왕이 자기 이름을 새긴 물품 모두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장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장품을 보존 처리한다면 이사지왕 관련 명문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관총의 주인공은 상식적으로 이사지왕으로 보는 편이 가장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결론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는 금관총의 주인공과 이사지왕은 동일 인물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만 밝혀놓고 싶습니다. 나머지 이 이사지왕이 실제로 누구인가 같은 문제점은 참 지난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번에 발견된 이런 문자 자료처럼 앞으로 출토되는 문자 자료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관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금관총의 출토 연대나 그 주인공에 대한 성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그래도 삼국사기나 유사, 금성문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과 좀 연결을 해서 어떤 인물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금관총 금관 발견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 100주년이 되는 동안 금관총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에서부터, 그리고 우연하게 이 왕명이 발견되면서, 그리고 재발굴을 통해서 또 다른 왕명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문제. 수많은 경주의 고분을 발굴했습니다만은, 통일 이전에 신라 왕릉급 무덤이나 작은 무덤에서 왕의 이름이나 누구 무덤이라고 나온 예는 유일한 예입니다. 네. 그런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금관총이다 보니 발굴 성과 이렇게 또 좋았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단순하게 그냥 복원만 할 건 아니고 간단한 전시관을 지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그 100년의 성과를, 에피소드를 공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 3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전시관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쯤에는 아마 이 전시관이 만들어져서 이사지왕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공간에서는 이사지왕 관련 대도도 실제로 복제나 복원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고, 그간의 에피소드와 연구 성과들을 좀 알기 쉽게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한 내용도 많이 포함돼서 전시될 예정이니까 전시관이 오픈이 되면 많이 오셔서 이 전시를 관람해 주시고, 금관총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강의는 금관총에 대해서 우리가 광복 이후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2013년 이사지왕 대도를 우연하게 발견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토대로 풀어봤습니다. 중간에 재발굴 성과에 대한 설명은 좀 워낙 복잡한 구조도 있고 어려운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까지 100년에 걸쳐서 금관총이 어떤 연구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오늘 강의는 좀 나름대로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한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막방 제15강을 예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이 시간에는 이동주 경북대 교수님을 모시고 의봉 4년명 기와로 본 신라 왕경 리모델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울러 후속 강좌 시리즈와 학술대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9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2시부터 2시간 신라 왕경을 주제로 한 신라학 강좌 시리즈를 개봉합니다. 이영호 경북대 교수님과 박광열 성림문화재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양각지 이방면 일선 인류의 학자 11분을 모시고 3달에 걸쳐 또 하나의 명품 강좌를 개봉합니다. 많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9월 10일 1시부터는 신라 왕경의 사원이라는 테마로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 관장님, 그리고 김동화 경주문화재연구소 특임연구원 선생님 등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두 국립경주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대 인문학술원 에서는 그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 강좌 시리즈 바다와 목간이란 주제로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2시부터 2시간 강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좌의 스텝은 기술의 현영기, 홍보와 디자인의 이지선, 섭외와 운영의 정의주, 진행사의 이효연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경주박물관과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4강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